자, 그러면 먼저 정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약간 좀 보강 설명할게요.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이면하고 이제 임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걸 좀 약간 보강을 좀 해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원래 이제 김준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김준. 예, 김준이 이제 최희를 죽이고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원종이 김준하고 이제 사이가 벌어져서 이 원종이 김준한테 이제 사이가 대립되고 나서 김준의 부하장수였던 이면희한테 그 김준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면이 김준을 죽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 또 이면하고 원종하고 대립됐어요. 그래서 이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위는 아니죠?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원종을 일시 표하고 그 당시 그 안경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경공 창이라는 사람을 잠깐 왕을 한 6개월 동안 세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원종을 폐위하기 전에 그 원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충녕왕이에요. 충녕왕. 이 충녕왕이 누구한테 갔냐면 쿠비나인한테 이제 사절당을 파견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물 끝나고 저기 이제 의주 바로 앞에까지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노비가 와가지고 지금 강화도에 정전이 일어나서 이면이 원종을 폐위시키고 안경공 창을 내세웠다.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폐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폐위돼 있으니까 이제 고조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쿠비나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쿠비나인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 당시 그 이면에게 사신을 파견해요. 당장 원종을 복위시켜라. 그리고 복위를 왜 원종이 물려는 이유를 제도 대라 하니까 이면이 하는 말이 거짓말 친 거죠. 원종을 그냥 강제 폐위시킨 게 아니라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안경공 창 동생한테 넘긴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친 거죠. 자, 하여튼 쿠비라이의 압력 아래서 이면이 다시 패했던 원종을 복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쿠비라이가 또 명령을 내요. 원종을 직접 입조해라. 되돌아가고 자기한테 입조를 하라니까 이제 원종을 이제 쿠비나한테 가죠. 그때 이면이 불안하니까 자기 그 아들을 같이 딸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쿠비나이가 이제 원종 보고 너 왜 폐위당했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원종이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그치고 그 옆에 있었던 또 따라왔던 재상이라는 사람이 그 이면한테 뭐냐면 압력을 받아고 폐위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면서 그 아들을 또 다그치니까 또 이제 사실대로 분 거죠. 원종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쿠비나 열받아갖고 이제 원종에게 군대를 이제 한 3,000명 주고 가가지고 이제 너가 개경에 독자적인 정부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원종이 군대를 이끌고 개경에 대해서 이제 정부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는 이면이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죽게 돼.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즉위했는데 이게 이민우야. 이게 내가 20살 때 즉위했어요. 자, 일단은 어린 나이로 이제 즉위하니까 정권 기반도 약간 불안전하고 그런데 또 개경에 누가 있어? 원종 있죠. 정통성 측면에서는 누가 있는 거야? 원종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지방관들도 누굴 믿게 되냐면 원종을 더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으로부터 이제 공문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들어오고 개경에 거의 고입돼 있었죠. 그러니까 원종이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밀지를 내린 거죠. 임요를 제거해라. 결국에 임요가 제거되고 그리고 제거된 후에 이제 거기에 남아있었던 삼별초가 원래는 이제 개경정부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개경정부가 자기 그 명단을 언니한테 넘겼다고 하니까 이제 가봤자 어차피 자기 잘릴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당수 삼별초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70% 정도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여기 살기 힘드니까 그 당시 그 진도 내려가게 된 거고 30% 정도는 다시 뭐냐면 고조정부에 기속된 거야. 그러니까 삼별초단에서 다 뭐냐 항쟁을 한 건 아니에요. 예, 김경방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그 고조 장수였던 김경방이 나중에 삼별초 진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는 삼별초 출신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왕권이 회복됐는데 문제는 왕권 자체는 회복했지만 자기 식물을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원종 입장에서는 또 언젠가 또 뭐냐 무신 정권 집권자들이 또 와가지고 권력을 뺏을 수 있잖아.
그러면 원나라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확실한 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충녕왕을 원나라의 쿠비나이 칸의 그냥 딸하고 결혼시키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쿠비나이 칸한테 먼저 결혼을 하자고 제의한 거야. 쿠비나이 칸이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쿠비나이 칸은 처음에 미비적 하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 일본 원정을 하려면 고려 왕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지원이나 충성도 필요하니까 자기 왕 딸을 주고 제국공주를 주고 충녕왕과 결혼을 시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대 이후로 뭐냐면 고려는 부마국이 또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다고 해서 부마국이 되고 부마국이 되길 원한 것은 원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려 정부가 자발적으로 왕권을 강화한 측면에서 했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거기 이제 그 무인정권 정방 간의 교정도관을 좀 볼게요. 자, 무인들은 기존의 정치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됐는데 초기에는 별다른 이제 논의 기구가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상장과 대장군이 모여가지고 만든 기구가 뭐죠? 중방이죠. 그래서 중방을 이제 중요한 정책기구를 만들었고 최씨정권 때는 실무기구가 필요해서 정방을 이제 인사 행정 실무 담당하겠죠. 이때가 채우고 원래 이제 고려에서는 문반의 인사행정은 2부에서 담당하고 무반의 인사행정은 범부에서 담당해요. 근데 최충원 때 들어와서 교정도감을 맡아서 인사행정에 했는데 이 교정도감은 국정 전반을 다 총괄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사행정도 총괄했어요. 초기 때는. 근데 최후 때 들어와서 교정도감의 인사행정 기능을 누가 이제 이관된 정방으로 이관된 거죠. 그래서 정방을 설치해서 이제 거기에 했는데 자, 정방의 뭐냐면 간직 이름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세요. 정색 승선, 정색 속경, 정색 서정이라는 정식 간직을 줬어요. 그래서 요런 정색 승선, 정색 속경, 정색 서재 이런 명칭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정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던 것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려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 전주권이라는 게 있어. 전주권이 인사권이거든요. 인사권을 이제 간장을 누가 했냐면 최후가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누가 결제한 거예요? 국왕이 결제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최후가 했고 그래서 이런 측면 볼 때 정방은 공식기구적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공식기구 측면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신정권이 후에도 그 나머지 무신정권이 만들었던 여러 기구들은 없어졌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정방은 원래는 사적기구였지만 국가의 공적기구 편입이 돼요. 요거만은 예, 되어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행정을 통해 정방을 통해서 간임 및 그 후보군에 대한 사적 충성을 유도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관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활동했겠죠. 그리고 최후 때 많은 문인들이 불출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규보, 금이, 그다음 김창, 박헌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규보예요. 예. 이규보가 이제 그 당시 최씨 정권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글도 잘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문서, 사대문서도 쓰고 그다음 여러 가지 문집도 만들었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 글들을 묶어서 나중에 죽은 후에 동국 이상국지라는 그런 문집을 만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씨 정권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번 사료 부분을 볼게요. 이게 웬만해서 이제 고려도는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11번부터 볼게요. 자료 11번만 볼게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기출 사료도 매번 나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최후가 사조에 정방을 두고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거 가로치고 나올 수가 있어. 가가 뭐냐 이런 식으로. 자, 백간의 전주를 다룬데 전주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인사권을 얘기한 거예요. 인사권. 자, 문사를 뽑아서 이들 속하게 하고 이름을 필작적이라고 했다. 필작적은 뭐냐면 몽고로 문사라는 뜻이에요. 예, 예전에는 뭐였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 아니 글씨 쓸 때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거기 나무에 썼어요. 그 나무를 파가지고 썼거든요. 그런 명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자, 이전제는 이부는 문전을 강장하고, 그러니까 문관의 인사를 감장하고, 병부는 무선, 무관의 어떤 인사를 간장했는데,
자, 그 연호를 차례 논하고 노의를 구분하고 공과를 기록하여 재능이 있고 없음을 논하여 서명을 기록하니 이를 정한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사처이라고 보시면 돼. 인사 기록 같은 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주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중소성에 벗을 올린 것과 내린 것을 의논하여 이를 상주하여 문화성에서 제칙을 받아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고려 왕의 명을 받아서 이를 행했다. 최충원이 건세를 멋대로 행하면서 부를 두고 자, 이 부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요자와 사설의 정한을 칭하여 주의라고 제수하니 그러니까 최충원이 자기가 인사 기록을 다 장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인사를 하니 그 당연은 최충원 무리라는 뜻이죠. 자, 최충원 무리에게 수여하여 승선된 자가 승선은 왕명을 충남하는 기구의 이름이죠. 간직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된 자가 정색 승선이라고 하고 요자로서 기록한 삼본의 정색 상서라고 청색 속경이라고 하니 등등등 이런 명칭도 있죠. 요거 자, 이름 오지 이것을 정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약간 혼돈할 게 뭐냐면 최충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거 최충원이 있고 뭐 전환이 있고 인사권 막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여기 들어간 게 정방이 아니라 뭘 쓸 수 있어요? 예, 교정도감 쓸 수 있죠? 예. 근데 여기 잘 읽어봐야 돼.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누가 생략됐냐면 여기에 최충원이 죽고 나서 최후의 활동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최후 때 만들었던 정방이 교정도감에 갖고 있는 인사권을 떼와가지고 따로 만들었는데 그때 있는 간직명이 정색상서, 정색속경, 정색서자 이런 간직명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교정도감이 아니라 정방이다. 이거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료를 읽을 때 사료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생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조사를 쓸 때는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략된 거야, 그냥.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걸 접하는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니까 평상시에 한문 사료를 그대로 보기는 좀 힘드니까 한글 사료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 뿌셈이 잘 된 게 또 원문이 그대로 실려 있어 또. 이거 다 해석할 필요 없겠죠? 몇 글자만 보고 이렇게 보고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유추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조사를 어떻게 하든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조사를 해석할 정도의 실력이면 한문을 3년 동안 3, 4년 동안 공부를 해두셔야 돼. 근데 고조사 정확히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또. 네, 배경 지식이 필요해야 돼.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한문 교육가 분에게 삼국지 위기동 이전을 하오를 해석을 좀 부탁드렸는데 하오를 그 계층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래 상황으로 해석했어. 뭐가 없기 때문이죠?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있어야 돼 이거는. 예.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자, 최씨 다시 이제 121페이지 돌아와서 최씨 정권 몰락을 위해 정방은 완전한 국가기관이었다. 그래서 무인집국기에 새로 만든 정치기구 중에 대부분 종말을 했지만 사라졌지만 정방은 그 후에 이제 종속됐죠. 그래서 정방은 이제 치패를 거듭해요. 대개 보면 왕권이 강할 때는 폐지되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신권이 강할 때는 부활돼. 이름도 이제 바뀌죠. 뭐 지인방, 차차방, 상서사 이런 등등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선 초기 때 아예 없어지죠. 자, 정방 이외에도 교정도감, 서방이 있는데 교정도감은 이제 최충원이 설치됐죠. 자기 암살 음모는 이제 원래는 시찰하다가 만든 임시기구예요. 도감자가 붙었으니까 임시기구죠. 그러다가 이게 상사시켰어. 그래서 임사 재무에 관한 권한은 물론 비위를 규칙하는 검찰권까지도 장악했다. 그리고 역대 건신들은 교정도감 장관인 뭘 침했죠? 교정벌감에 침했죠. 예,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제가 일정 연수를 갔는데 요거 객관식 시험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정벌감을 설치했다 이 말이 나왔어. 이거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최초 교정벌감을 설치했다. 교정도감을 설치한 거죠. 장관은 뭐죠? 교정벌감이 간직 이름이잖아.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도 되게 유치한데 하여튼 그 다음에 무인 집정기엔 불을 설치했어요. 불하는 건 뭐냐? 아까쯤에 얘기하려던 이제 많았는데 보통 중국의 황제가
제후국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부의 권한이에요. 계부. 예, 이게 부인데 계부라는 건 뭐냐면 부를 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독자적인 관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 이제 그 왕에게 계부의 동상사, 계부이라는 말을 쓰잖아. 너는 독자적인 관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자, 근데 고려라는 나라는 내재 외양 체제를 칭했죠. 겉으로 안으로는 황제국 체제인데 밖으로는 뭐예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제국 체제를 칭한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안으로는 황제국이기 때문에 부를 칭할 수 있는 계부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 황제가 밑에 있는 그 제후들에게 계부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는 계부의 권한을 누구한테 주냐면 왕자들에게 줘요. 고려 그 왕신들에게만 주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계부의 권한을 준 신하들에게 준 게 있어. 그 중에 대표 중에 최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최충원은 진강보다로 해서 이제 부의 권한을 주고 독자적인 관료 조직을 만들죠. 그러니까 최충원 일종의 제후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그에 관련된 뭐도 줘요. 부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를 유지하기 위한 뭐도 주냐면 시급도 줘. 시급도. 예. 그 다음에 최후는 진양부로, 그 다음에 김준은 해양부로 이렇게 가까이 였고, 그 외에 최양이나 최이나 이런 사람도 이제 부를 주려고 했는데 사양했어. 이 사람들은.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종도감도 무인집권자 부에 속했다. 이 부라는 건 아까 말했처럼 그 무인집권자들의 이제 관료 조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고려의 독자적인 어떤 정식 관료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최씨 정권 입장에서 최씨 정권의 그 집권자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후 왕이 되죠. 제후가 되고 제후가 이제 고려 황제로부터 형식적으로 계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줬고 그 중에 여러 그 기구 중에 하나가 교종도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 서방 때는 뭐죠? 최후 때 이제 설치됐죠.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문객들의 조직이죠. 일종의 비서기구, 수기기구죠. 그래서 3번을 교대로 해갖고 집정자를 수기했다.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인집권가는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고 신변을 호위할 공병과 구별된 사병들 육성을 했는데 이 사병들은 원래는 처음에는 노비들 같은 가속들을 이제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지휘관은 사적인 충성 관계를 맺은 집정자 문객들이 이제 담당을 했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조직화시킨 게 도방 때부터죠. 도방을 처음에 조직한 건 경대승이에요. 그래서 경대승은 자신의 신병 호위를 위해서 도방을 설치하고 도방에서 숙식하면서 같이 지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경대승이 이제 죽고 나서 도방은 해체되죠. 그래서 이 도방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최충원이야. 그래서 최충원은 이걸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 구조, 권력 장치를 재건하게 되죠. 독자적인 그 공병 집단이 아니라 자기 사병 집단을 조직화시킨 게 도방이고 나름대로 무력적 기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방은 최씨 정권 끝난 다음에 김준이나 이면 정권까지 계속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최후 때는 도방을 확대 개편하여 마별초와 야별초 같은 조직을 만들었는데 마별초는 일종의 기병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뭐냐면 전투부대는 아니고요. 일종의 의장대야. 의장대. 그래서 의장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마벌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성립한 무인정권은 하급 지배층의 불만을 전제로 성립하여 종전의 문벌귀족 중심의 체제를 타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치 운영에는 종전의 문신 중심에서 무인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고 여기에서 무인 이렇게 된 건 무신이 아니라 왜 무인일까요? 이제 문신은 신하 의미가 뭐예요? 왕이 충성하는 사람이 무신이죠. 네, 무신인데 무인이라고 한 거는 말이 무신이지 왕에 충성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인이라고 하는 거야. 네, 구별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기구를 이어받은 한편 새로운 필요한 교종도감, 정방, 서방 같은 것들 듣고 사병원 도방을 만들었다. 자, 무인 중심의 어떤 정권 운영됐지만 과거제는 오히려 아까 했던 최씨 정권 더 많이 뽑았다고 했죠.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되어 지방에 기반을 둔 신진 세력들이 되게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의 기원을 최씨 정권 때부터 과거제에 이제 통해서 성장한 걸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학계에서는
이 신진세력이 이제 신진사대부를, 그러니까 통론에서는 최씨 정권 때 등용한 이제 능무능리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문에도 능하고 니에도 능한 그 항리 출신의 이제 또 보고 있는데 그 기원을. 근데 최근에는 이걸 또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말하는 그 신진사대부의 내용 보면 충무공 이전의 내용 보면 우리가 신진사대부는 개혁적이고 상당히 뭐냐면 반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그런 그 충무공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혁적이지 못하고 반원적이지 않다는 거야. 친원적인 성격도 강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진사대부를 볼 수 없고 그 충무공 이후부터 등장한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게 충무공 이후에 정치도감 아시죠? 정치도감이나 개혁기구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거기에 활동했던 정치관 관리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진사대부가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상당히 개혁적이고 반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건문세족들과 대립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뭐 신흥 유신이라고 따로 불려야 된다. 왜냐면 이게 이제 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충무공 이전과 이후가 기점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보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는 고려 후기 때 무슨 농법이 도입됐죠? 강남농법이 도입됐죠. 예, 물론 널리 보급되진 않았지만 강남농법이 도입돼서 이 강남농법을 통해서 등장한 세력도 있어요. 이들이 이제 어떤 그 기반이 됐고 향리 출신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새로운 유학이 등장했죠. 이게 무슨 유학이죠? 성리학이죠. 그래서 기존의 홍보학적 유학이 아니라 성리학적 유학을 통해서 어떤 이념체계를 갖추고 있는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이제 뭐냐면 충무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충무공 이후부터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요즘에 학계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통론에서는 신진사대부 기원을 어디에 찾는다? 이 무인정권 아래 최씨정권의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능무능리한 항리 출신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볼게요. 다음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9장인데 10장이죠. 원의 내정 가속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30페이지. 원의 내정에 간섭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원의 지배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지배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배 방식은 그 당시 이제 자가타이, 오고타이 한국처럼 어떤 정복된 토착기구를 이용해서 상부 몽골족의 지배권을 받는 방식이야. 이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죠. 몽골 제국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주족이니 아니 여진족이니 그다음 영신족이죠. 등등 이렇게 이제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데 일대는 이제 뭐냐 조공채권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식, 그리고 뭐냐 왕은 있고 왕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뭘 파견하는 거죠? 다루 가치를 파견해서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유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실시한 거야. 조공채권. 예전에는 원래는 진짜 정복했어요. 정복에 지가 직접 통치하거나 두 번째 유형이나 아니면 자기 이제 친족들에게 분봉을 내줘.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과 연결시켜가지고 통치하는 구조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인데, 세 번째 이제 유형은 쿠빌라이 칸이 즉위하면서 이제 중국식 조공책봉을 수용하면서 이제 뭐냐면 고조가 그때 항복하거든요. 때마치 그때 항복했어. 운 좋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됐던 게 고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고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내정 간섭을 받게 되죠. 고조 원의 관계는 고조가 국가를 유지되고 양국 간의 채권과 조공을 채권함으로써 역대 중국 왕조의 주변 국가에 맞은 조공 채권 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역대 중국 왕조의 주변 국가에 맞은 조공 채권 관계 형식도 띠고 있지만 내정 간섭은 심했어요. 훨씬 더. 그리고 고려의 어떤 생존권과 그다음에 원의 조공 채권권,
책봉권. 이걸 상호 인정을 받았죠. 어떻게 인정받았죠? 원종이 세자시대 때 누굴 찾아갔어요? 쿠비나를 찾아갔죠. 이게 운이 좋았어, 진짜. 원래 찾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왕이 죽고 몽키카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전이 나는데 아리크 부카하고 쿠비나이 중에 두 명이 싸웠죠. 근데 운 좋게 쿠비나를 마주친 거야. 조했는지 뭐 전략적 선택을 했는지. 근데 쿠비나 입장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 지금까지 고조가 자기한테 원나한테 개겼는데 몽고족한테 그런 그 고조의 태자가 직접 와갖고 와서 항복을 하겠다고 청하니까 뭐냐면 자기 입장할 때는 자기의 어떤 황제권의 지위를 올려주는 거고 운이 좋은 거죠. 자기 입장 또 이게 좋은 기미다 해가지고 너 약속을 했어. 너희가 우리 밑에 항복해보면 너희 왕조를 그대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토풍도 인정해주겠다. 고려 풍습도 그래가지고 대신에 너희들은 나한테 뭐냐면 조공책봉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인 거야. 근데 문제는 원종과 쿠비나의 약속이 구두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충녕왕 때 이걸 좀 문서해달라. 그래서 이제 문서를 해가지고 이게 원칙이 세워졌는데 이게 세조 구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역대 이제 그 몽골 황제들은 이 세조 구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 고조의 책봉권, 아니 고조의 생존권, 고조 왕실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지켰던 거고, 예. 그래갖고 나중에 뭐 입석 책봉할 때도 거의 넘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조 측에서 이제 반대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원종과 쿠비나이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냐? 고조 왕조의 생존권 인정해주겠다면서 너네 만약에 그걸 뒤엎을 경우에는 너네 쿠비나이 조치를 뒤엎는 거다. 그래도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내세워가지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세조 구제 원칙이에요. 예. 자, 하여튼 요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세조 구제 원칙. 자, 고조 태조가 쿠비나이 진영이 있는 동안 고종이 죽자 몽골에서는 태자를 왕으로 세워 기구시켰죠. 이어 몽골이 이게 원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종을 국왕에 책봉했고 이후 역대 국왕을 책봉한 거. 그리고 원에 대한 조공이 이루어진 거. 여기에 책봉했다는데 보통 형식적으로 이제 보통 책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왕을 지명했어. 그래서 실제로 지명했다고 보시면 돼. 책봉이나 하지만 거의 지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요노를 사용한 그런 표현이다. 그런 거는 이제 그 고조들 원내제 일부로 보는 것이나 일반 그 행성처럼 그 다음에 원의 부마에서 주어진 투하령으로 보는 건 타당치 않다. 자, 그다음 조공책봉 관계에서 왕실 혼인도 일어났죠. 또 내전 간섭이 더해지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 자, 원의 복속 지역에서 대개 뭘 요구하는? 육사를 요구해요. 육사. 네. 이 육사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역교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육사는 뭐냐? 일단 원의 복속 지역에서 물자를 공출해주고요. 세량을 납부하고 군사를 협력하고 호구 조사를 하고 지배층의 자재를 입지하고 단호 가치를 주지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하나는 뭘까 이거? 역참 설치가 있어요. 역참 설치. 빠졌네. 네. 그 예전에 한번 그 역사전환에서 육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쿠비나이 6가지 요구했다. 그래서 역참 설치를 이제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역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몽골식 역참이죠. 예전에도 고조에 역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몽골식 역참이야. 몽골이 왜 역참을 요구했겠어요? 홀조 통치하기 한 거지. 그래서 이런 몽골식 역참이 어디까지 넘어간? 조선시대까지 넘어가. 우리가 마페 알죠? 마페도 다 몽골식이에요. 이런 의미도. 자, 하여튼 근데 육사를 요구했다. 자, 그 원의 간섭은 국왕의 위상에도 변동이 나타나는데 원은 필요할 때마다 국왕을 교체시켜. 국왕의 위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원은 자국 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집권세의 변동이 일어날 때 그를 효과적 통제하기 위해서 왕을 교체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을 두 번 해먹는 사람도 나타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충성왕 같은 사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의왕도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을 두 번 했다 해서 중조라고 해요. 중조. 그래서 예를 쭉 드는데 충녕왕이 있는데 충녕왕이 이제 뭐냐면 충성을 교체시켰죠. 원의 성종이 즉위하니까. 왜냐하면 충녕왕이 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쿠비나이 칸의 그 뭐냐면 딸이었던 제국공주하고 뭐예요? 저희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성종 입장 올 때는 충녕왕이 뭐냐면 원나라 그 쿠비나이 가게 집안에서 볼 때 좀 학력이 더 높은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은 거지. 좀 꺼리칭하지. 그러니까 이제 충녕왕을 내쫓고 충성을 세웠는데 이 충성을 말 제대로 듣나 오더니 뭐 여러 사기모니니 개혁정치 한다고 나와 떨고 그러니까 이제 조비 무고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충성을 쳐내죠 또. 그래놓고 대도 불러놓고 또 충녕을 세우고 충녕을 죽으니까 충성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충성을 두 번 해본 거야. 1차 즉위, 2차 즉위.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종 즉위 때 충성왕을 원도에 억류시킨 사건이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심양왕이라고 있죠. 심양왕. 이 심양왕을 이제 있었는데 이 당시 심양왕하고 충성왕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 그래서 심양왕 측에서 이제 뭐라고 주장하면 충성왕을 내리고 심양왕을 고려 왕으로 세우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충성을 이제 해가지고 불러놓고는 얘를 이제 뭐냐고 원도 3년 동안 억류시켰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심양왕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논의까지 심양왕 측에서는 아예 그냥 고려를 뭘로 만들자. 원의 내지성을 만들자는 입성칙동이 일어나요. 입성칙동에서 내지성을 만들면 심양왕이 거기 내지의 다도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은 못 돼도 다도가치란 이름으로 통치하자. 이런 식의 이제 망발을 한 거지. 근데 결국에는 이제 풀려나갔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은 또한 고려의 국왕을 부마로 삼아서 예우와 통제를 강했는데, 고려 원사의 강화가 성립된 후에 아까 이제 충녕왕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제국대장 공주하고 결혼했죠? 그 후는 8명의 원나 공주가 와서 원나 왕의 후비가 있고 종전에 이제 왕의 후비가 있으면 보통 고려시대 때 그 왕비들은 다 평등했거든요? 근데 요때는 평등하지 않아. 일단 원 왕시대에 왔으면 두 번째 오더라도 두 번째 왕비가 아니라 서열상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그 원 공주하고 태어난 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세자가 되는 거죠. 예. 그 세자가 또 세자시대에 고조에 머물지 않고 또 어디 가요? 대도에 가서 또 교육을 받아. 친원적인 세력을 이제 양성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고려와 원의 통합이 일어났다. 근데 주의할 것은 고려와 원의 통합, 그러니까 부마국이 되는 게 꼭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고려 왕실이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고려 왕실이 원나라 세계 질서 안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왕실도 왕권도 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걸 통해서 양국 사이의 통합의 기능을 갖기도 했고 고려의 독립성과 정체성 유지에도 크게 이바지한 거예요. 예. 자, 이 시기에 고려 국왕은 빈번에 원에 입주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충성왕이죠. 이 사람은 상당히 뭐냐면 캐릭터가 강한 인물인데 일단 이 사람은 진짜 금수저예요, 금수저야. 왜냐면 일단 고려 왕실 충녕의 아들이면서 쿠비나이 칸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시족에 들어가는 거야. 징기스칸 자손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열도 상당히 높아요. 되게 이제 그 원나라에서 또 두 번째, 세 번째야. 그러니까 원항제 그 다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직위를 두 개 가지고 있었죠. 고려 왕과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심양왕. 이 심양왕을 나중에 심왕이라고 해서 이제 또 격상이 되는데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차 즉위할 때는 잠깐 이제 얼굴만 미치고 아들한테만 맡기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도에 있었어. 그러니까 대도에서 고려 정치보다는 원나라 정치에 많이 간섭을 해서 황제 계승에서 많이 관여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비판이 떠나오는 거지 내부에서 너무 또 잘 나가면 비판도 막 쏟아지잖아. 그래서 잘 나가면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져. 인간 사이가. 그러니까 이제 비난하는 거지. 고려 국왕하고 심왕 두 개의 왕을 가지고 있자. 하나는 버려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둘 다 버렸죠. 그 고려 국왕은 누구한테 준 거야? 자기 아들이었던 충수광한테 주고 그 다음에 심왕은 자기 조카한테 줬어. 왕고라는 얘한테. 그게 나중에 이제 분란의 원인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누구하고 누가 싸움, 고려 국왕과 심왕 간의 어떤 심왕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심왕파에서는 차라리 고려를 뒤엎고 그냥 원나라 내지성을 만들자, 이런 논의까지, 입성책동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의 설치와 간제 격화해 볼게요. 원해행정기구를 통해 고려 간섭했는데, 정동행성을 대표적인 건, 보통 원나라는
중행서성이라는 간직이 있었어요. 그 지방기구가. 그래서 이걸 떼가지고 중행서성은 중서성의 뭐냐면 출장소라는 의미야. 그런데 나중에 중행서성이 이제 그 중과 서를 빼서 줄여서 뭐가 된 거죠? 행성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명체험 시대 때 뭐가 되는 거야?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이 지방 이제 최고 행정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성과 같은 정동행서를 썼어요. 정동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동쪽을 정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동쪽은 어디가 있죠? 일본이 있죠. 그래서 일본을 점령하기 위한 기구였어. 원래는 임시기구야. 그런데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일본 원정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뭐냐면 국민학까지 유지됐어. 자, 정동행성의 이제 그 기구 안에 보면 승상, 평장조사, 정사, 우송 등등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직제들은 누가 이제 임명했냐면 고려인들이 도와서 했어. 그래서 승상은 누가 겸했냐면 고려 왕이 겸했어요. 고려왕. 그래서 사실상 정동행성은 독자적 간서 건물도 있지만 주로 통치기구보다는 명의상 의례적 기구에 불과했어요. 이 정동행성보다는 정동행성 여러 간청 중에 뭐가 있죠? 이문소가 있죠. 네, 이문소가 좀 약간 악질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문소는 부원배들로 가득 찬다. 부원배들로. 지금도 뭐 그 우익들은 항상 뭔가 죄를 할 때 뭘로 너 자빨이냐? 빨갱이 이렇게 물잖아요? 빨갱이 그런 식으로 집어넣잖아? 예전에 군사정권 때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자기 반대편 다 자빨이고 빨갱이야. 자, 그런데 마찬가지 이문수도 부원배 세력들이 이제 자기 정적들을 탄압할 때 항상 논리가 뭐냐? 너 반원적이지? 그러면 적어놓고 원나 관계를 엮어가지고 쳐내는 거야. 그리고 그 원나 황제한테 사신 보내갖고 이제 확인받고 수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공민왕 때 이제 왕권이 가면서 이문소를 또 폐지시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동행성이 마치 실질적인 기구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읽어보세요. 거기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 틀려. 근데 교과서 보면 사실관계 틀린 거를 계속 여러 교과서를 같이 수놓고 있어. 그건 뭐냐면 교과서 그 편집자들이 집필자들이 많은 교수지만 실제 그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교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책을 보면서 다른 책을 보면서 참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뺏기는 거야. 틀린 사실까지 뺏긴 거야. 그래서 틀린 사실이 여러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그거 있다고 해서 이게 교과서에 적혀 있으니까 이게 틀렸지? 이거 맞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사실관계 틀린 거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원나라는 간섭할 문제가 있으면 정동행성을 통해서보다는 사신이 와가지고 해요. 그 예를 든 게 이제 있는데 충성왕을 갈아칠 때도 사신들이 와서 갈아쳤어. 사신이 와서. 그래서 술자리에 놓고는 충성한테 너 한번 옥새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는 갑자기 뺐더니 그 옆에 있는 충령한테 너 가져 하면서 너 이제 왕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충량이 되게 뭐냐면 악질이었죠. 이 사람이 색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원나 공주도 성폭행하고 나중에 할 때는 이제 뭐냐면 사실을 박용해서 이제 뭐냐면 왕위를 박탈시키고 그래서 되게 왕을 뭐냐면 내정 간섭할 때는 사신을 직접 파견해 직사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동행성 가지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정동행성은 왕과 고려사실의 연락기관으로서 기능만 주로 맡겨줬고요. 그 다음에 부마국이 되면서 이제 그 제후국이니까 고유의 용어나 간제도 격하게 있었죠. 그래서 보면 충령 원년 때 국왕의 묘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좀 구별해야 되는데 시호하고 묘가 있어요. 시호는 뭐죠? 시호는 왕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유명한 인물들이 죽을 때 그 후세 사람들이 평가해서 내리는 건 시호예요. 예. 그리고 묘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태묘나 종묘 있죠. 여기 뭐 모시는 자세요? 신주단지를 모시는 거죠. 신주. 신주의 이름이 있어. 신주의 이름. 예전에 시호를 썼거든요. 근데 이 시호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안 되겠다 해갖고 당나라 때부터 묘를 상설해요. 예전에 묘가 있긴 있었어요. 따로. 근데 뭐 그냥 조종제라고 하죠. 보통. 조종제. 근데 상설했는데 문제는 이제 있었는데 예전에는 유명한 왕들에게만 황제들에게만 묘를 붙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고조 이렇게.
근데 이때부터는 당나라 때부터는 묘를 모든 왕에게 붙여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당부터 명나라 이전까지는 되게 묘를 왕을 푸시하죠. 이게 조중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이기 때문에 이 태모와 종묘에 붙였다 해서 이걸 묘라고 해요. 예. 자, 근데 예전에 이제 묘가 그 묘는 시호를 주로 많이 샀어요. 묘를. 근데 독자적인 묘를 만들어가고 썼는데 고려도 그 항제국이기 때문에 조중제를 선택했죠. 그런데 요때만 특이하게 시호를 묘로 썼어. 이거를 독자적인 묘를 만들지 않고 시호를 그대로 묘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왕자 붙인 왕들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충녕왕, 충성왕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름 모으면서 시호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민왕도 시호면서 모으고 이렇게 시호 공민왕이라는 것은 이제 원나라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명나라한테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는 좀 이상하게 자칭 제국이라고 하면서 또 시호와 묘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묘죠. 뭐 태종, 세종 뭐 이런 것도 묘고 근데 또 따로 시호가 있어요. 근데 시호는 잘 안 알려져 있죠. 왜 안 알려졌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찾아보시면 되게 길어. 보통 16자에서 20자야. 그러니까 이거 길어 뭐 다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묘를 쓰는 거야, 묘를. 네, 시호도 있어요. 그리고 묘도 있고 존호도 있어. 살아있을 때 붙이는 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 정식 명칭은 시호, 묘, 종호, 존호 다 써. 되게 길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황제가 짐이라고 했죠. 이제 왕이 고로 폐하를 전하라고 태자를 세자라고 선지를 왕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를 유라고 했다 등등등 이렇게 이제 뭐냐 왕실의 어떤 칭호도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 간제상 변화도 일어났죠. 이거 외워두세요. 간제상 변화를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뭐가 된 거죠? 첨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장관인 첨의주차가 이제 첨의중창이 수상이 됐고 중추원이 뭘로 바뀐 거야? 밀지사로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육부도 뭘로 격화됐죠? 사사로 격화됐죠. 부와 사는 간척의 격이 달라요. 부는 뭐죠? 부는 황제국의 간청이야. 사는 뭐죠? 사는 제후국의 간청이죠. 그 조는 뭐야? 조를 붙인 건 육조는 이것도 제후국이죠. 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육부도 했고 조선시대 육조가 했던 게 제후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칭 제후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뭐 이거까지 나오기가 좀 힘든데 일단 외워두세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 생각에 요즘에 시험 문제 보니까. 자, 이부와 예부를 합쳐서 정리사가 되고 병부는 군부사, 호부는 판도사, 형부는 전부사, 공부는 폐지됐고요. 사사를 뒀다. 그리고 네 개를 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전의 2성육부, 3성육부 기능이 어떻게 축소되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니까 동시에 간제가 격화되면서 고려의 독자적인 도병마사가 그걸 흡수하죠. 그러면서 도평의사사로 격상이 돼요. 명칭이 바뀌죠. 예, 그거와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도평의사사의 간제 변화는 원나라 간섭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거야. 이거는 이제 고려의 독자적 간직책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인적 물적 부분은요. 원나라는 다수의 공령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한간도 요구했어. 내시들. 그래서 이때부터 한자가 내시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내시가 한자가 아니었어요. 한간이 아니었어요. 내시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했던 거고 자제들이 했던 거고 이때부터 원나라는 이제 내시들을 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한간이라는 이제 관념이 형성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까지 연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나라에 많은 공료와 내시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그 뭐냐면 공료들은 중요한 요직까지 올라가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하홍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공료 내시 요구는 출세한 공료 내시 요구는 고조사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그래서 특히 내시들 한간들이 왕의 칙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원나라 사셨다는. 그럼 고려에 대해서 물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악감정이 많겠지. 자기를 버리고 이제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무리한 요구도 해오고, 또 일가 친척 와가지고, 와서 좀, 무리한, 관련돼서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그 9년을 명칭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어떤 뭐냐면, 한가는 고조를 위해서 또 중재해준 사람도 있어요. 선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극소수고, 대부분 한가한테 그래요. 그리고 이게,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 명나라 때 내려온 그 한간들이 중국 그 한간들이 아니라 되게 조선에서 건너온 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감정이 안 좋아. 와가지고 어떻게든 수탈하려고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또 사신들 오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오죠. 물자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입조나 그 사신 접대 때문에 많은 재정 낭비가 있었다.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래 각종 명목의 경제 수탈이 많았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해동청이에요. 해동청. 네, 해동청. 이 해동청은 매일종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이 매 중에 제일 뛰어난 게 해동청이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 때 그 고조 북부 지역에 많았나 그게 맨날 갖다 바치라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만든 그 간청이 있죠. 이게 무슨 방이죠? 음방이죠. 음방. 음방. 그래서 음방 있고 또 음방에 또 그 매를 잘 사육해가지고 등장한 새육도 부원 새육 중에 하나죠. 예, 음방.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또 원과 교류 관계에서 이제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는데 이 부원 새육들이죠. 이 부원 새육들이 상당수가 어떤 새육들이요? 검문 새족들이죠. 물론 검문 세족이 다 부원 세족은 아니에요. 검문 세족의 주요 계층들은 주로 예전에 문벌 귀족들인데 이렇게 이제 문벌 귀족 외에도 부원 세력들, 원나라 관계를 통해서 등장한 세력들, 되게 음방이나 몽골어 있죠. 네, 조인규 같이 몽골어 잘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해갖고 등장한 세력들, 아니면 향리 계층에서 올라온 계층들, 아니면 무신 정권 때 성장 계층들, 이게 하여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부원 세력들이고, 그 부원 세력들 중에 고유의 정통성을 해치는 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고유를 팔아가지고 원나라에 들어가게자 하는 무슨 책동까지 보세요. 입성 책동까지 한 사람이 있어. 그때마다 뭘 내세웠냐? 세조 구제의 원칙이 내세웠다. 아까 이제 고려 왕실이나 그 당시 다른 신하들은 세조 구제의 원칙을 내서 이런 것도 막았죠. 세조 구제의 원칙 아까 말했죠? 원의 책봉권과 고려 생존권을 동시에 인정하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원과 관련된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조인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조인규는 이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몽골어를 되게 잘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영어 잘하면 되게 출세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몽골어 잘했으면 되게 끝발 날렸어. 그래서 조인규의 그 딸이 누구냐면 조비가 있어. 조비. 근데 이 조비가 충성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충성왕의 원나라 공주 부인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질투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조인규 따라오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침실에 들리지도 않고 결국 원나라 왕실에 알렸죠. 근데 원나라 왕실 입장에서도 또 웃긴 거지. 자고 싶고 말고는 자기가 근데 그 침실 문제까지 와가지고는 한데 원나라 왕실 이걸 이제 핑계 대가지고 뭐죠? 웃긴 거지만 그 당시 그 충성을 불러와가지고 그 이제 원나라에 있게 하죠. 그리고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요? 충령한테 다시 넘기잖아요? 이거 조비 무고 사건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하나의 핑계예요. 근데 충성왕이 개혁한다고 하니까, 원나라 입장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게 이제 실제 이유고, 조비 무고는 이제 일종의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조인규가 되게 유명하다. 네.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서, 매를 사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방을 통해서 이제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친원윤씨 집안 윤수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를 했고 그 다음에 원나라 공주를 따라서 온 걸령구가 있어요. 걸령구 이름 명칭은 좀 외워두세요. 사속이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행패를 부리고 물론 우리나라 도움을 준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때 세력을 떨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철이죠. 기철은 누구의 오빠예요? 기항후의 오빠잖아요. 그래서 기철의 경우에 누이 동생이 원나라 순제의 제2 황후가 된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국내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기항호는 이 당시 이제 항실내 세력의 이제 을 확보하고 고려 출시 한가를 통해서 원의 조정까지 이제 영향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제 기철 세력들이 나중에 확대되고 나중에 이제 기철 세력들은 누구한테 죽음을 당해요? 공민왕한테 죽음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왕호 가만히 안 있겠지 공민왕을. 그래서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왕을 내세워가지고 군대까지 파견해요. 근데 오히려 공민왕한테 당하죠. 고려군한테. 그때는 이제 이미 원나라가 어떻게 돼요? 거의 쇠퇴한 지경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주원장 군대가 이제 쫓아오니까 그 당시 이제 기항호는 어디로 도망가요? 북쪽으로 도망가죠. 북으로. 그래서 그 후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예. 자, 하여튼 근데 기항호가 잘한 건 하나 있어. 뭐냐면 자기가 공료 출신이잖아요. 기항호 이후부터는 딱 집권하고 나서 공료를 더 이상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명나라 때 오히려 또 뭐냐면 원나라 또 나쁜 거는 굴라고 한다고 또 한간 바쳐라 공료 바쳐라 해갖고 잠깐 이제 명나라 초기 때는 그런 적이 있어. 원나라 그 간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했고 부원세력 가운데 일부는 고려를 없애자고 새로운 책동을 내고 고려 통치하자는 입성책동을 했죠. 이거 외워두세요. 입성책동. 기록에 보면 입성책동이 한 4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충소강, 충수강 때, 충해강 때 되게 입성책동도 여러 가지 이유로 했지만 그 중에 이제 부원배 책동, 특히 심항세력대 책동,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원의 입장일 때는 고려 국왕을 통해 간접적 포기 방식을 포기하고 입성을 통해서 고려를 직접 통치한 이유가 없었다. 아까 세조 구제 원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 입장일 때는 고려를 직접 통치할 경우에 고려민들의 반발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 원나라가 몽골족들이 7번이나 쳐들어와도 끝까지 개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고려 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게 자기가 이득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거는 뭐 세계 여러 나라도 그래. 개기면 반발이 많으면 일단은 얼굴 마담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낫죠. 그래서 중국사도 연결시켜서 보면 원래 이제 그 청나라가 거의 망할 때 서양 열강들이 가분하려고 했잖아.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뭐냐면 위화도 해고는 아니 위화도 해고다. 거기 뭐야? 뭐죠? 위화도 사건. 그게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 진압하고 나서 이게 직접 통치하면 민중들 반발이 크겠다. 그래서 차라리 청나라를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에 거기를 이제 얼굴 마담을 해서 간접 통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경제적 이익만 실익만 챙기면 되겠다. 합리적 판단한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원 세력들은 그 원의 지배 구조에 종사하거나 이용되어 원의 종소에 심화시켰고 온갖 못된 짓을 했죠. 전민을 탈점하고 이게 전민 탈점이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남의 토지를 뺏어다가 자기 토지를 만들고 그다음 양민을 그 압박해가지고 뭐 천민을 만들죠. 이걸 뭐라고 하죠? 양민을 압박해서 천민을 만들어 암남 위천이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농장을 확대시키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막 그런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고려 말기 때 역대 왕들이 했던 개혁 사업이 뭐냐? 전민 변전 사업이에요. 이 전민 변전 사업은 공민왕만 했던 게 아니에요. 원종 때부터 우왕 때까지 쭉 했어. 예. 왜냐면 그래야지 왕권을 강화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여튼 국내 개혁 정치에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곧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고 원의 무기나 지원하에 격렬하게 개혁에 저항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부원 세력의 제거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이들의 반격과 원의 존재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때 이제 마지막 부원 세력들을 제거했던 게 뭐냐면 공민왕 때죠. 반원. 왜냐면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 원나라 쇠퇴했어. 그래서 원명 교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부원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원 세력 근거지가 어디냐? 심양과 요양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이 심양과 요양 지역은 심항의 근거지죠. 물론 이제 그때는 북원이라고 해갖고 이제 나중에 쫓겨났지만 이 북원이 심항 제도가 있었어 계속.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근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에 거쳐서 어질 정벌, 요동 정벌, 동령모 정벌을 한 게 뭐냐면 부원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부원 세력을 제거하고 그들의 근거가 됐던 이제 그 지역들을
뭐냐면 근거를 없애고 거기에 있었던 고려 유민들 데리고 왔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거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1장을 보면 자, 원의 간섭을 벗어난 노력들이 쭉 나와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공민왕 개혁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개혁 정치들 있죠. 예, 요거 이제 좀 볼게요. 몇 페이지? 144페이지 보세요. 아, 이게 인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자, 여기 보면 있는데, 일단 이거 무덤 보이죠? 이거 무슨 무덤입니까? 이거는 국민왕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개경에 있는 무덤인데, 이 무덤이 이제 국민왕과 그 노국공주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쌍능 형식으로 되는데, 이 노국공주하고 국민왕 무덤 사이에 약간 이제 통로가 있대요. 그래서 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그래서 그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개경에 만약 그 관광 가면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쌍능. 자, 하여튼 문제 내용 보면요. 자, 원의 간섭은 국내 정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왕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부원세를 양성시켜 왕에게 도전하거나 국내 정치를 파행을 했고 나이적 사회 모습을 증폭시켰죠. 이 부원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를 탈취하고 수치체를 물려시키고 등등.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뭐냐면 심각해졌고, 그 역대 국왕들은 이런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부원 세력의 책동과 원의 간섭 때 성공을 거둘 수 없었어요. 공민왕 이전의 개혁은. 근데 주의할 건 공민왕 이전의 개혁은 원의 간섭도 있었지만 친원적인 개혁이에요. 친원적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충성과 관련돼 갖고 보통 이 충자 돌림 왕들이 개혁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원나가 상당히 이중적인 게 뭐냐면 개혁을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도 해줘. 왜냐면 원나 입장을 때 왕권이 강화돼야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이득도 얻는 거 아니야? 고려 왕권이 강화돼. 근데 고려 왕의 개혁이 그 개혁 가는 과정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걸리거나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스톱시켜요. 네, 그래서 도망을 탑으로 안 들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중적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 충령 이전의 개혁은 원의 지원을 받은 어떤 개혁이었다? 친원적인 개혁이었다.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쵸? 공민왕 때 가서는 뭐냐면 반원 쪽으로 바뀌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충성왕의 개혁의 성격을 쓰라고 했더니 그 반원 쪽으로 쓰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근데 충성왕의 개혁은 지금 학계 정서는 친원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원종에 이어 왕에 오는 충령은 자신이 이제 제국공주의 남편이잖아요. 부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왕권을 안정 깨있고 그 당시 고려에 파견했던 원의 관료와 부원세력을 견제하면서 원종 때 정권에 소외됐던 문무 관료들의 관계를 개선해서 왕권을 확립했다. 나가서 원의 직접적인 간섭을 축소하려고 했고 이런 노력이 반원적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지만 나은데도 원을 충성하는 범위 안에서 독재의 왕권을 행사했어요. 그 충령왕이 상당히 뭐냐면 실용적인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 실속을 좀 챙기는 왕이고, 예.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통치력이 강력한 후, 고조는 원을 첫째 배제하는 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치 세력도,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제 충렬, 충성왕, 충숙, 충의왕 같이 국왕과 신왕 왕이 또 다투고 왕의 교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원의 지원하에 왕위에 오르고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역대 국왕은 치학과 국내 기반을 합충하면서 측근세력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이 측근세력들의 병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충여왕, 충성왕, 충자 돌리는 왕들 있죠. 이 사람들이 즉위하면 항상 그 옆에 측근세력도 있어. 이 측근세력들은 원나가 대도에 있을 때부터 양성한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가 되면 자기가 이제 모셨던 사람이 왕이 되면 뭐냐면 이 측근 세력들이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이 했던 걸 다 없애버려. 그래놓고 자기식도 이제 해갖고 통치 기구를 만들고
그 권력 강화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죽으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잖아. 그럼 또 측근 세력들이 등장해서 또 없애고. 그래서 그 고려 말의 그 개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측근 세력들이 뭐냐면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는 거 아니라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했던 거에 불과하다. 정치 기반을 강화시키고 구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뭐 MB 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 즉위할 때마다 뭐 개혁한다고 하잖아. 근데 막상 퍼보면 그 예전의 정권들 그냥 흔적 지우기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 간섭계는 고려 국왕은 즉위하기 전에 원에 숙여야 되고 국내 정치 세력과 거의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생활했던 시종 관료들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이 측근 정치는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새로 즉위한 국왕들은 새로운 측근 세력을 육성하고 전에 있었던 측근 세력들 다 죽여버리는 거, 수청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원의 후원을 왕에 오는 역대 왕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원에서 함께할 측근 세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원을 추구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친원적인 성격을 되게 강하게 띠고 있죠. 그래서 충소왕, 충성왕, 충숙왕, 충무왕 때 이 개혁 정치를 추구했지만 원의 영향이 엄연한 실정에서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반원이 전제되지 않은 개혁 정치를 성공할 수 없었고요. 그 권력의 기반을 원의 지원을 두고 있었던 고려 국왕이나 측근 세력은 당연히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친원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건문세족 또한 뭐냐면 친원적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 개혁도 하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이 측근 정치 패단의 비판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 신진 관료들이에요. 그 신진 관료는 반원적 성격을 띠고 있어. 요 신진 관료들을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흥 유신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예전에 뭐 사대부라고 좀 했는데 신흥 유신이라고 하고 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냐면 들었었냐면 충무왕 이후부터 어떤 개혁? 충무왕 때 개혁 정치 있죠? 거기에 이제 정치도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정치도감의 두 명의 정치관들 물론 이제 상부 윗대가리들은 이제 건문세족들이지만 밑에 중하급 실무관들은 대부분 이 신진사대부예요. 그래서 정치도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그 뭐냐면 객관식 기출에 그 오답지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문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자, 하여튼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자, 반원 정책이 어려웠던 사정은 충무왕 때의 개혁 정치에서 잘 보여준다. 충무왕 3년에 정치도감이 있죠. 외워두세요. 자, 정치도감을 설치하여 전황의 측근세를 배제하고 개혁 정치를 추진했고 그리고 이 정치도감의 주도를 등용했던 사람은 신흥 유신 계층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엔 잘 됐다가 부원 세력과 다투는 과정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지도서 얘기할 때 좀 얘기할 텐데 기산만 옥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기씨의 이제 일종이었던 기산만을 하는 과정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얘가 옥사, 그러니까 옥에서 죽게 돼. 고문받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기산만의 옥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그 이게 이제 다시 원나 간섭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중단되죠. 예, 그래서 끝나게 되죠. 자, 근데 이 충무왕 때 들어와서 이제 정치동을 활동했던 인물들은 예전에 측근 정치했던 측근 세력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충무왕 자체가 충해안 그 전에 있었죠. 충해 잡혀서 죽었잖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벌짓 다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유배돼서 이제 유배 가는 도중에 죽었잖아요. 이 충무왕은 8살 어린 나이로 즉위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측근이 있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어릴 때 즉위했으니까. 이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 어머니 생모, 원나 공주가 가지고 있었어. 원나 공주도 뭐 측근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진짜 개혁적 인물들, 신진사대부를 등용해갖고 개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무왕 때 개혁 정치가 종전의 개혁이라고 행했던 측근 정치가 주도했던 개혁 정치하고 다른 면모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무왕 때 추진된 개혁안은 개혁 주체의 도덕성과 제도 운영의 공공성을 강조한 성리학적 개혁론에 입각했다. 이것이 이제 충무와 충성왕 때 개혁론과 큰 차이점이 있다. 주체가 달라요. 측근 정치가 아니라 이제 신진사대부, 우리가 하는 신흥 유신 계층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반원 정책이 이제 할 때는 본격 공민당 때죠. 반원 정책은 이제 내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원명 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정세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자 공민왕이 즉위할 무렵 원의 쇠퇴의 기회를 겪고 몽골족들이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한쪽의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나죠. 근데 공민왕은 이제 이 사람은 그 자기 형인 충양이 죽으면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지 못했어. 왜냐면 밀렸어. 그래서 자기 조카인 충정과 충목 충정왕이 이제 됐거든요. 왜 밀리냐면 수인에서 공민왕은 자기 어머니가 왕 그 고려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 부인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려인이기 때문에 안 됐죠. 그러다 원나라 가 있다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그 당시 그 노국공주와 결혼했죠. 그래서 노국공주와 결혼하면서 이제 원나라 뭐냐면 지지를 받고 그 왕이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 그 원나라 왕이 될 때 크게 도와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기양후예요. 근데 나중에 기양후하고 방목을 이제 사게 될 거죠. 방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공민왕의 형이 충양이 즉위 다음에 12살 나이에 질자가 되어 원에 들어가 수기로 명문하다가 10년 동안 보면 질자는 뭐야 일종의 인질이죠 인질. 그래서 이제 이때 대륙 정세를 파악한 후에 공민왕이 즉위한 후에 먼저 몽골식 풍수의 병발을 풀고 호복을 벗었다. 이때 이제 뭐냐면 그 개혁의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했죠. 자, 예전에는 몽골풍이 유행해서 몽골 하면 이제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 때문에 변발하고 호복 입었거든. 그래갖고 역대 왕들, 그러니까 충녕왕 때부터 그 짓을 했어. 근데 그게 원나라의 뭐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야. 자발적으로. 원나라는 오히려 뭐냐면 토속을 그 예전에 고려의 어떤 그 고유한 양식들 이런 것들 생활풍습도 인정하는 것이었어. 그걸 이제 뭐냐면 그 개별 원나라식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고 여러 나라도 다 그렇게 했고 근데 몽골 그 고려 왕이 그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거는. 예. 자 하여튼 원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부정하는 반원 노선을 시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견이 있는 유학자 집단 외에도 그 당시 연조 수조 공식 뭐냐면 연자는 뭘까요? 연자는 영경이죠. 영경의 그 예전에 연나라 수도가 영경이었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북경이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죠? 대도라고 했죠. 대도 영경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뭐냐면 잠저 아시죠? 잠저. 잠저는 왕이 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을 잠저. 그러니까 그 당시 공민왕이 그 질자로서 왕이 되기 전에 영경에 머물렀잖아요. 거기에 수종공신이나 뭐냐면 거기 같이 있었던 공신들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공신들과 외적을 세월 기반으로 가지고 다양한 이제 세월 기반으로 개혁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극적인 변화 정책은 공명 5년에 단행했죠. 그때 기철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동시에 쌍성총각을 공개했어요. 이게 그 뭐냐면 그 기철 수천과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등등등 그 쌍성총국 공격이 뭐냐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 동시에. 물론 이제 쌍성총각은 공격은 했지만 탄환한 건 뭐죠? 2년 후죠. 그때 쌍성총각부에 이제 탄환할 때 큰 도움을 줬던 사역이 뭐죠? 그 이자춘이죠. 이성계의 그 아버지. 원래 이자춘은 저기 쌍성총각부에 총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 고려와 이제 내응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같이 도와줬던 인물이죠. 자, 이에 원은 사신일본에 항의했을 뿐 직접 개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원나라가 이제 그 공민왕을 이제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따로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군대를 파견했지만 오히려 격파당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부원색을 제거됐으면 원의 간섭을 배제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공민왕 12월과 10월에 두 차례가 홍건조가 이제 외구의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반원으로서는 약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제 먼저 그 공격해온 적을 이제 쳐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잠깐 이제 뭐냐면 원나라 연호를 다시 복귀해요. 예전에 폐지했다가.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사신을 보내서 원의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동에서 복귀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공민왕 때 홍건조가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장 세력들이 등장하죠. 이 신흥 무장 세력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채영하고
이성계요. 네, 이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발언권이 점점 커지게 돼. 그리고 요때 또 등장한 세력들이 누구냐면 이색을 중심한 신흥 유신이죠. 요거는 신진 사대문을 쓰지 않고 신흥 유신이라고 썼네요. 예. 그래서 이런들이 이제 등등 했는데, 자, 이들이 이제 신분이 개혁하려니까, 나중에, 정권에 참여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신분이 개혁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에 또 제거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수원에 유배당하고 죽게 되죠. 사형 먹고 죽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국민당이 말년에 명이 건국되니까 명과의 관계가 급진전되죠. 그리고 이제 국민당은 아까 얘기했처럼 부원배의 근거지였던 그 동령부를 공격하죠. 동령부가 예전에 어디 있었죠? 원래 서경에 있다가 요양지역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동령부를 공격해서 있고, 물론 여기를 이제 뭐냐면 점령을 했지만 통치 못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선포하고 이제 물러나긴 해요. 예. 자, 신도의 개혁을 계기로 정치 세력이 형성한 신흥 유신은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권문 세력과 결렬하게 대입을 했고, 이때 이제 친명책을 주장했던 권문 세력은 친원책을 이제 주장했다. 친명책을 주장한 반면에 권문 세력. 그럼 그 당시 권문 세력들이 왜 친원을 주장했는가? 그걸 잘 봐야 돼. 그들도 국제정세 잘 몰랐겠어요? 아니었겠죠? 분명히 지금 원나라 망해가지고 부군을 갖고 명나라가 대륙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야. 근데 명나라의 요구가 원나라 요구가 더 심했어. 그러니까 원나라 요구했던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명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비록 쫓겨났지만 부근에 있는 원나라를 끌어다가 뭔가 견제를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친원을 이제 주장한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까 말했처럼 명나라 외교 관계에서 너무 가중한 공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신흥 유신의 정치적 입장이 약화됐죠. 그리고 이제 공명 사후에 이민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게 한 통에서는 중립정책을 이제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친원적인 정책을 했다. 이 책이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명나라가 그 쓸데없는 요구를 많이 하니까 원날 거다가 등거리 외교 정책을 했던 거야. 그래서 보기에는 또 친원적인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신흥 유신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대를 했겠지. 특히 정도종 같은 사람들이 반대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정도종 보고 그 북원에 이제 사신이 왔으니까 북원 사신 맞으라 하니까 나 못 맞겠다. 나 대접 안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이민한테 완전 찍혀가지고 어디에 유배됐어요? 나주 유배가 거기서 9년 동안 유배됐어. 그리고 이제 9년 동안 있으면서 이 나주가 이제 나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밑에 있는 고조민들의 그 비참한 현신들 본 거죠, 민들의. 그러면서 개혁 정치를 꿈꾸게 되고, 다음에 자기의 사상을, 만배했던 거죠. 시간적인 어떤 시간을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원간섭기 때 경제 문제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문제죠. 특히 이제 그 당시 사전 문제가 이제 많은데, 이 당시에 그 농장이 확대됐어요, 농장. 농장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형성됐는데, 고려 말기 때 농장은 첫 번째가 사전의 가산화야. 자, 사전의 가산은 뭐냐? 요때 사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개인의 토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조권이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수조권은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공존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이죠. 그런데 원래 이제 자기가 뭐냐면 죽은 후에는 이걸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직역이 세습화돼. 고조사에서는. 자기 지위를 누가 이어받아요?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또 손자한테 주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되면서 몇백 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조업전화가 돼요. 조업전은 뭐냐면 예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여기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일대 영대 정유책이라고 하죠. 원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조업전화되면서 영구히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직을 이뤄도 뭐냐면 이 땅을 수조권 계속 자기가 먹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땅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수조지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유권까지 침범을 해요. 간섭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전의 가산화를 통해서 농장을 확대시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패전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사패전은 뭐냐면 원래 사패전은 몽골 침입 때 그 당시 이제 항구가 많았잖아요. 침입 후에. 그래갖고 왕이 이제 자기 측근 세력이나 여러 가지 왕신이나 그 사원들에게 관료들에게 봉급 대신 땅을 준 거야. 그래서 항구를 주면서 너네들이 개척해라. 그러면 그래서 사패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패전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개척하면 몇 년 동안 면세권 얻게 돼요. 면세지야. 근데 나중에는 이 사패가 너무 남발되는 거야. 그리고 남의 토지에도 사패전 받았다고 뻥을 치면서 자기 토지를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경우 농장을 확대시킨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신흥 유신들이 주로 했는데, 주로 예전에 저습지 있죠. 저습지, 그 다음에 뭐 항무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토지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래서 이제 사전에 가산화된 토지는 수조권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 사패전과 관련된 거는 수조권과 함께 뭐냐면 그 소유권이 같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면세권을 받았다 보면 돼. 자기 그 소유권 안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소유권 있고, 근데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전 개혁할 때는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형까지 다 하려고 했어. 근데 요 소유권까지 건드리면 반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야. 사전에 가산화된 농장들을 뺏어가지고 이걸 국가로 기속시켜갖고 이제 신진관리를 분배하는 선에서 끝난 거죠. 예,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원간섭기의 경제 문제는 사전 문제를 지켜야 되는데, 사전은 그냥 국가의 관리를 무너지면, 이때 사전은 이제 수조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아니라 수요권이 관리에게 있는 거죠. 개인에게. 그래서 사전이 세전되면서 가산화했다. 아까 치면 영대 정유체리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뭐도 침해받는다? 소유권도 침해받아요. 자, 그래서 토지 경번이 이제 많아지고, 그다음 사패전 문제인데, 몽골과의 오랜 전쟁이 농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배층의 대우표에 있어서 사패전을 분급받고, 사패전을 받은 토지들은, 거기에 개간된 토지들은 한동안 뭐가 면제받는다고 했죠? 면세권.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 수조권 설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세권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해서 했고, 나중에 모수사패라고 해가지고 개인 땅까지 사패전을 받았다고 치고 그냥 뺏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차원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전민변전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민변전의 의미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전민변전은 부당하게 탈점된 토지는 원래 농민들에게 주인에게 돌려주고, 농장에 응했던 탈점민들을 공민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부세 부과했다. 이걸 아주 양락위천이라고 하죠. 잠깐만, 갑자기 생각났네. 양민을 억압해가지고 천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암락위천이죠. 암락위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행했냐면, 그 당시에 농장은 작계제였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데, 작계제는 되게 어떤 식으로 동원하냐면, 그 당시 예속농민이라든지 노비들 동원해가지고, 매거 노비를 동원해가지고 했던 농장 형태요. 직영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뭐냐면, 많은 농민들을 자기 예속민화 시킬 필요가 있어. 노비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국민을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었죠. 자, 전민변전사업 원종 때부터 이제 쭉 기록이 나오는데, 원종 때는 김준과 이면이 설정한 전민을 변경하는 게 주된 임무였고요. 충녕왕 때도 있었어요. 충성왕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쭉쭉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성왕이 다시 복위하면, 처음에는 하려다가 안 됐죠. 그래서 충성왕이 1차 즉위 기간 동안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6개월 하다가 이제 쫓겨났는데, 이때 이제 잠깐 이제 전민 변전 사업을 했던 기구가 있죠. 총괄하는 기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뭐죠? 사림원이죠. 예. 1차 때 개혁은 사림원이 된 거야. 꼭 외워두세요. 1차 때 개혁은. 그 다음에 충성왕이 다시 2차 때도 똑같이 전민 변전 사업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불법적 토지 점탈 금지하고 등등등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이때 특징이 충성왕 때 이제 그 2차 개혁 때 중심 기구는 어디냐면 2차 때는 정농사야, 정농사. 예, 이 정농사. 그래서 1차 때는 사림위원이지만 2차 때는 정농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충성왕은 개혁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그 원 개혁을 뭐 친원적이야. 그 원의 제도나 이런 그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했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차 개혁 때 자기 아버지는 간제를 사로 다 곤쳤죠. 그래갖고 이제 육부를 사사로 곤치고 이 사람은 다 원으로 곤쳤어. 이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나라의 간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림원, 강종원 이런 것처럼 끝에다 원을 붙여. 왜냐하면 원을 해가지고 격상은 원과 비슷해야지 이게 소통이 잘 되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원나라 입장에 그렇게 안 본 거지. 어디 감히 건방지게 자기하고 동급을 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개혁이 6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충성왕은 원나라 뜻을 알고 원을 안 붙이고 이때부터 산을 갖다 붙여요. 2차 개혁 때는.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충성왕은 전민 면접에 그치지 않고 재정 수입에 이제 진들 노력했고 창고리의 개혁에 강력법을 실시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강력자에. 예.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검문세족들이나 사찰들이 소금을 이제 갖다 팔았거든요. 그걸 이제 없애고 누가 소금을 판매 생산하는 거야 독점으로. 네. 판매 생산을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없는 그 가격제라고 했는데 각연법이라고 또 하죠. 이게 네, 가격법을 사용해 실시했다. 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충수광을 보자. 충수광 때 이제 개혁은 개혁교육 지방과 공무징수의 비행, 권력층의 납세 거부 등등등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충무왕 때 이제 전민변전 사업은 어디를 중심으로 했죠? 정치도감을 중심으로 했다. 이 정치도감 이름을 외워주시고, 정치대우감은 대부분 가구에 통해 입사한 출신이고, 판사는 유력한 가문 출신들만서 그 밑에 있는 그 실무관들은 한미한 가족 출신이었다. 그래서 가문 출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치도감은 이제 토지 탈점, 고리대, 암락 위천 같은 농장의 폐단과, 그 다음에 수조권의 중초 형상. 이 수조권의 중초 형상은 뭐냐면, 그 예전에 영대 정유책을 빌미해갖고 자기가 뭐냐면, 벗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조권 계속 먹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걸 요구하게 돼. 그럼 수조권이 매겨 한 땅에, 2명이 있죠. 또 3명이 얹고, 4명이 얹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수탈당하는 거야. 예. 자,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도의 정치관을 파견하여, 그 조무 안면사를 이제 겸하게 해서 양절 시행하고, 토지 탈점 절차에서 처벌했는데, 아까는 누굴 잘못 건졌어요? 기산만을 이제 했는데, 이 기산만이, 그 토지를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탈점을 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족친다고 하는데, 잘못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기하홍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정동행서 이문수의 개입으로 정치도관 개혁이 중단됐다. 예. 그래서 이제 부원세의 반발로 그 정치도관이 폐지됐다는 거. 그 정치도관은 이제 개혁 정치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치도관을 중심한 충분한 개혁 정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공민왕 넘어가죠. 공민왕. 자, 공민왕 개혁 부분은 좀 쉬었다 갈까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